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 JBNU 인디코드 오늘 사회를 맡은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ENS 컨설팅 이효정 대표님을 모시고 농업과 국제개발협력, 왜 농업은 늘 중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효정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농업은 중점 분야 중 하나죠. 왜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을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과 논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엔데믹이 선언이 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서 전 세계의 곡물 창고 역할을 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식량 안보의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죠. 러우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국제 식품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랐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세계 식량 가격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에 이르면서 매 월별 가격 변동 폭을 보고 계신데 22년 3월이죠.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에 거의 2020년 대비 2배 이상 이렇게 식량 가격이 뛰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식량 가격은 뭘로 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식물성 유지, 그 다음 곡류, 육류, 그 다음 낙농, 그리고 이제 설탕 가격, 이 5가지의 프로덕트의 가격이 이제 왼쪽에 있는 세계 식량 가격의 인덱스의 이제 그 지표가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곡류와 그 유지의 제1, 2위 생산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 국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치가 취해졌을 때 저렇게 가격이 피크를 찍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물론 당연히 그 두 나라부터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오르지만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 10억 명에 이르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19의 지표가 반영되고 올해 내년에 이런 지표가 나온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빈곤층이 확대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 사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에 거주를 하죠. 그리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 빈곤의 극복, 2번 기아의 종식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니까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이들의 빈곤 극복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런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 부문의 평균 국내 총생산이 1%가 증가하면 다른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보다 5배의 빈곤 극복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 생산이 10% 증가하면 아시아에서는 5%, 아프리카에서는 7%의 빈곤 극복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긴 합니다. 우리가 SDG가 2030년까지죠. 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작년에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OECD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제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1번부터 17번까지의 SDG 목표가 지금 최종 목표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짧은 거리만 남았다. 어느 정도 많은 진전이 있었구나라고 되는 것이 가장 밝은 색의 그래프. 그리고 짙어질수록 목표에서 멀다. 그 얘기는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식량 농업과 관련한 건 SDG 2번인데 이제 짙은 색의 그래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표가 많구나. 14번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에 이제 올해죠. 총 예산이
4조 7,700억 원이에요. 엊그저께 이제 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된 2024년의 예산은 6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해서 어떻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가감은 있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ODA 예산 중에서 어떻게 하면 빈곤 극복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이 농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개발로 부르기는 하는데 어떤 분야를 다루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네 가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이런 유형들이 다 농업사업에서 이제 다루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쌀을 생산하고 옥수수를 생산하고 주로 이제 식량작물이죠. 그리고 과일, 채소, 스마트팜에서 생산을 합니다. 요새 개발도상국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농업의 카테고리로 본다면 이제 개발도상국도 경제성장이 많이 빨라지고 이들이 도시에 살게 돼요. 그러면 식생활도 서구화가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우유도 찾고 그런 시장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소, 돼지, 닭을 키워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네들이 먹을 이런 사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지? 우리나라는 이 사료를 거의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곡물 자급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풀을 키우고 이렇게 사료를 키워서 이제 가축을 길러놔야 되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전북대학교가 이 축산 분야, 농업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 개발협력을 해온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교수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면은 우리 학교가 혹은 이 분야가 이런 일을 해왔다. 나중에 더 깊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이슈 중에 중요한 게 기후변화죠.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임업 분야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 황사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봄철에. 그래서 이제 봄철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쪽 내몽골 지역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로 넘어오는 황사를 막자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의 조림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많이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야지 했는데 최근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에 이제 고민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농임업이라고 하는 에그로 포레스트리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임업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죠. 대부분의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수송, 에너지, 심지어 농업 분야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도 하는데 임업 분야는 탄소를 흡수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다른 농업에 비해서 몇 개월 있으면 옥수수를 생산하고 쌀은 뭐 150일 키우면 수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산림은 몇십 년이 걸리죠.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SDG 14번이 굉장히 많이 목표에서 멀어졌다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뭐 해요?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지 말자. 왜냐? 바다로 가서 해양이 오염되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람한테 오죠. 이런 어족자원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먹게 되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만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농림수산 분야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식량 안보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푸드 시큐리티, 식량 안보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량이 얼마만큼 불안정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전 세계 평균이고 대륙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계 평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그다음에 북미와 유럽. 가장 선진국은 늘 8%, 9% 이내예요. 여기는 뭐 코로나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때도 이 지표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 이제 19년을 이제 코로나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 전 세계 평균도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어디에서 높아졌어요? 라틴 아메리카 지표를 보면 19에서 20년 넘어갈 때 굉장히 포션이 높아졌어요. 이 얘기는 이때 락다운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도 힘들었지만 이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충분한 식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이제 요때 아이였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5세 이제 성인까지 커가면 얼마만큼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쳐질지는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죠.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바이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57, 8명이 제대로 된 충분한 양의 식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드 시큐리티 문제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SDG 1번부터 17번까지 농업이 직접적으로 타겟한 거는 SDG 2번과 뭐 1번이긴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식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프로덕션에서 이제 유통 채널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이 모든 시스템에 걸쳐서는 1번부터 17번까지 거의 전 목표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SDG 4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지표죠. 5세 미만 아동이 어릴 때 제대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얘네들이 이제 커서 학교에 가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에 관한 문제죠. 여성이 농업 생산 활동의 4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접근성, 이 농업 기술에 대한 접근성, 시장 가격 정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6번은 물에 관한 건데, 식량을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 식량 시스템이 전 세계 프레시워터의 70%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70%가 뭐예요? 사람하고 경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물이니까 프레시워터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 활동에서 물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되는가를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촌개발 사업에서는 농민들한테 이거 농약이 좋으니까 막 써라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물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SDG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문제인데 12.3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손실과 낭비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톤의 식량이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에서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냉장고에서 우리가 먹지 않고 막 쌓아놓는 이런 식품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같으면 콜드체인으로 밭에서부터 딱 포장을 해서 소비자까지 바로 도어투도어로 유통이 되지만 개발도상국은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통 과정에서 다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이제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식량 안보예요. 이 식량 안보는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충분한 양을 아무 때나 이제 그러려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갖춰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안정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또 세부 지표가 있는데 식량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이 나라 안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유통할 수 있는가까지도 이 식량 안보를 측정하는 지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국가별로 이 지표를 FAO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FAO 관한 정의이고 세계적인 이제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 푸드 시큐리티 지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카테고리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포더빌러티, 이제 적정한가? 그리고 어베일러빌러티,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앞서서 있는 카테고리와 유사하지만 퀄러티하고 세이프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식량의 안정성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아요. 이제 식량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든지 식품 위생 문제로 인해서 사람한테 건강에 이제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 자원과 회복력, 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식량 안보 지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식단이 다양하지 않은 것,
그리고 물 문제, 그리고 이제 담수와 이제 바다의 이제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캄보디아의 식량 안보 지표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라오스를 보면 이제 같은 항목이지만 나라별로 다른 거예요. 라오스는 빨간불이 어디가 들어왔냐면 농업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문제도 있어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두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초록불이 많죠. 하지만 베트남도 이제 역시 물 문제가 굉장히 그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돼요. 이 지표도 매년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자료 밑에 참고 출처를 달아놨어요. 요거를 구글링 해보시면 매년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이 데이터를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 이제 그 푸드 시큐리티 지표가 의외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나라는 쌀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세를 높게 책정을 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노력을 해라 이런 이행을 굉장히 좀 강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이 쌀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호 정책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물 문제도 중요하겠고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어떠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굉장히 작은 국가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보다 식량안보 지표가 이렇게 더 초록색이지? 랭킹이 더 높지? 라고 했을 때 싱가포르는 스스로가 생산하는 자금 능력은 낮지만 외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통로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성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있을 때 우리나라 직격탄 맞았다고 했잖아요. 곡물을 그 두 나라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표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은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더 랭킹이 높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나라도 더 많이 이제 좀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이슈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 30년 동안에 기후 관련한 재난, 그러니까 가뭄, 홍수, 극단적인 날씨, 태풍 이런 이벤트가 얼마만큼 많이 발생했느냐를 이제 누적치인데 가장 위에 있는 점선이 이제 누적치예요. 199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6년에 벌써 200이 넘어요. 그 얘기는 전 세계가 어디는 가뭄, 어디는 홍수, 어디는 태풍 이런 기상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작년에 우리 많이 느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뭐 폭우 쏟아지고 극단적으로 덥고 춥고 이런 날씨들이 사람은 그래도 버텨요. 하지만 농작물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이슈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이 들지만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그 회복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이 지점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산림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 지표는 푸드 시큐리티 지표와 다르게 한 10년에 한 번씩 발표가 나요. 근데 이제 왼쪽은 이제 전 세계 평균이고 대륙별로 좀 그룹핑을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도 산림이 축소되고 있는데 특히 세계의 허파가 어디예요? 아마존이죠. 남미와 캐리비안 지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림이 줄어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저기 이제 그 섭사하란 아프리카라고 써 있는 요 지역도 산림이 점점 많이 줄고 있죠. 다행인 것은 이제 일부 이제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이렇게 약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산림 파괴 문제가 굉장히 좀 기후변화 이슈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의 가치사슬 얘기예요. 이 그림만 보면 가치사슬을 한눈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농민이 이제 생산을 해요. 수확을 하죠. 그러면 1차적으로 가공을 하고 유통이 되면 이게 이제 시장으로 나가는데 이제 국내 시장으로 나가느냐 수출을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오가죠. 아프리카라고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많은 농작물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입을 하는 국가들의 스탠다드와 니즈에 맞는 걸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규격으로, 농산물도 규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규격의 꽃, 소비지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생산지에서는 그것을 이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의 가치 사슬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때 앞서서 봤던 그 동그란
그 그래프가 이제 그림이 가장 왼쪽에 있는 생산, 집화, 가공, 유통의 이제 채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서비스 프로비전이 뭐냐면 내가 농업 기술을 알아야 돼. 나는 양파를 생산하고 싶다. 나는 쌀을 생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술을 알아야죠. 그런 기술에 대한 서비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에서 전통적으로 농촌지도사라는 분들이 해왔고 이것이 이제 1994년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마다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자, 농기계, 비료 이런 것들이 이런 인풋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난한 농민인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라고 했을 때 빌려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굉장히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이제 협동조합 그리고 ODA 사업에서는 소액금융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빌리는 돈이 크지도 않아요. 2만 원, 3만 원 빌려서 종자 사고 농기계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팔아서 갚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배추의 일생이에요. 베트남 배추의 일생인데 이제 베트남에서도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달랏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가 배추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지역 농민만 해도 기술도 좋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와서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 유통 과정에서 한 35도, 36도 이렇게 막 푹푹 찌고 기온도 높고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저렇게 파란 바구니에 담아요. 그럼 담을 때 잎사귀를 막 다 떼어내죠. 그럼 이제 담아가지고 그나마 저렇게 파란 바구니가 있는 거는 잘 사는 농가고 잘 사는 나라예요. 베트남 정도 되니까 저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더우니까 이제 물 두고 그럼 또 겉잎 떼내고 이 유통 과정을 다 거쳐서 하노이에 있는 이제 그 도매 시장을 거쳐서 이제 가장 밑에 이제 왼쪽에 세 개가 이제 제가 도매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가장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이제 빅시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다 베트남에 굉장히 큰 이제 그 마트에 진열이 돼 있는 건데 저 밭에서 제가 무게를 달아봤을 때는 한 5kg 하던 배추가 마트의 소비자한테 최종 소비지에 갔을 때는 한 900g, 800g 요 정도예요. 그러면 4kg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뿐더러 환경적으로도 다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 과정에서 폐기물을 얼만큼 줄이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면서 소비자한테 가급적 많은 양의 농산물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이카의 사업인데 그러면 요 전체 가치 사슬을 어떻게 하면 좀 스마트하게 관리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한 사업이에요.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작은 나라이고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는 우간다, 왼쪽으로 이제 DR 콩고, 남쪽에 부룬디, 오른쪽에 탄자니아 이렇게 네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나라는 일단은 비행기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이렇게 보더 트레이드가 굉장히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에서 큰 트럭을 갖고 그냥 밭대기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르완다에 있는 가난한 농민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하면 그냥 트럭이 와서 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어디다 저장을 하고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이런 정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생산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규모화해서 저장을 하고 시장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현장 조사를 갔을 때도 바이어가 중국,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와요. 사러 와요. 뭐를? 고추, 양파 이런 거를. 왜냐하면 쌀보다는 돈이 되니까. 그런 작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이제 생산하는 네 군데의 이제 디스트릭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루바부, 야가타레, 로린도, 부게사라 이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이제 지역에 있는 1차적으로 조성된 이런 가공센터에 저장을 해요.
근데 단지 이제 수확을 해서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살짝 말려요. 큐어링이라고 하는 가공을 거쳐서 이제 저장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늘릴 때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통신업체인 KT가 국가 전체에 LTE망을 깔았어요. 루안다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깡시골에 요쪽에 막 루바보 이렇게 정말 시골에 수도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스마트폰을 다 쓰세요. 신기하죠? 그리고 뭐 모두가 스마트폰을 우리나라처럼 들고 있진 않지만 심지어 피처폰이라도 다 들고 계십니다. 통신 여건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민이 생산을 했다. 내가 오늘 고추 100kg 생산을 했다 하면 이제 1차적으로 지역의 저장고에 갖고 오면 여기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호정이 100kg 고추를 7월 5일에 생산해서 여기에 저장합니다라는 정보가 쌓여요. 전국에 있는 센터에 이제 하나의 이제 키갈리 센터에서 DB 센터가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정보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왔을 때 나 그러면 10톤 사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스탁된 게 다 보이는 거죠. 지역에 어디에 얼마만큼 쌓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실어다가 유통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다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사업이 진행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건 이제 농업부문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점협력국이라고 하는 27개 나라에 전체 예산의 한 70%를 써요. 그러니까 아시아 12개 나라, 아프리카 7개 나라, 중앙아시아 4나라, 그 다음 중남미 4나라, 여기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배분이 되는데 이 나라들의 경제 수준별로 구별을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최빈국이나 중저소득국에 해당을 합니다. 23년에 이제 4조 7,700억 원이 어떻게 쓰이냐 봤을 때 농림수산이 이제 유상, 무상 다 합쳐서 한 6.9% 쓰이고 무상 원조가 한 9.2% 정도 이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두느냐가 아니고 그럼 카테고리가 경제적인 목표, 사회 발전에 관한 목표, 그다음 환경적인 목표 이렇게 카테고리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제는 결국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목표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가치 사슬이 어떻게 강화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 거고 사회는 결국은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가 얼마만큼 제대로 잘 작동을 해서 개발도상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도시로 돈을 벌러 가요. 청년들이 없어요. 왜냐? 여기 시골이니까 낙후되어 있으니까 도시는 그래도 일자리도 있고 세련되고 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시절처럼 그럼 농촌 지역도 더 잘 살게 인프라도 개선해주고 나은 이런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목표는 여기에 다루는 거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지속 가능한 그 농촌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목표에 해당을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ODA 톡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